2026년 1월 3일 새벽, 평화롭던 카라카스의 밤하늘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폭발음이 도시를 뒤덮었고 13년간 권력을 쥐고 있던 한 남자가 그 자리에서 증발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버스 운전사에서 시작해 독재자가 된 남자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전 세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수갑을 찬 마두로 부부, 그리고 짧은 선언문, 체포 완료. 베네수엘라는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마약 단속 때문일까요? 독재자 처벌이 진짜 이유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계산, 월가의 탐욕,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마두로 체포 뒤에 숨겨진 수백조 원 규모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자정, 트럼프가 최종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전명은 절대 결의. 미국 전역 수십 개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와 드론이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F-16, F-22, F-35 전투기부터 B-1 폭격기까지 총출동이었습니다. 새벽 2시, 카라카스 시간, 베네수엘라의 방공 시스템이 먼저 무력화됐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들어갈 때 그들의 레이더는 거의 꺼져 있었다. 우리 기술력 덕분이다.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진행됐고 베네수엘라군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무너졌습니다. 그 사이 델타포스가 헬기로 마두로의 은신처에 침투했습니다. 지상 작전 시간은 단 30분. 경호원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했고 마두로 부부는 잠옷 차림으로 체포됐습니다. 헬기를 거쳐 수송기로, 그리고 카리브해 상공을 지나 미국 본토로, 모든 게 4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언론은 30분 만에 끝난 작전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CIA 요원들이 지난해 8월부터 마두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자는지, 무엇을 먹는지, 심지어 반려동물 정보까지 파악했죠. 미군은 실제 은신처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수십 번 침투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트럼프는 마두로의 최측근이자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어제의 적을 오늘의 협력자로 만든 겁니다. 트럼프와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우리와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로드리게스는 TV에 나와 정반대로 외쳤습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합법 대통령이다. 우리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두 이야기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당사자는 대중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국은 왜 마두로를 제거하면서도 그의 핵심 측근은 살려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완전한 혼란보다는 통제 가능한 파트너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라크 전쟁의 악몽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나르코 테러리즘, 즉 마약 테러입니다. 마두로를 정상적인 국가 수반이 아니라 대형 마약 조직의 두목으로 규정한 겁니다. 준비는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현상금 1,5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2025년 이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현상금은 5천만 달러로 뛰었고 마두로 정권을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지목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내내 미 해양경비대와 남부사령부는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의심 선박들을 격침시켰습니다. 마약 밀수선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군사작전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마약 조직을 소탕하려고 주권 국가의 수도 상공에 전투기 150대를 띄우고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국제법으로도 외교 관례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목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3,300억 배럴의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베네수엘라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요, 품질이 형편없어서 쓸모없다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품질 나쁜 석유가 미국 정유업계를 몇 년째 괴롭혀온 핵심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셰일 오일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셰일 오일은 너무 가볍고 깨끗합니다. 휘발유를 만들기엔 좋지만 디젤이나 항공유, 아스팔트 같은 무거운 석유 제품을 만들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아나 해안에 줄지어선 미국의 거대 정유 공장들을 보세요. 이 공장들은 수십 년 전에 설계됐는데 전부 무겁고 끈적한 중진류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황 함량이 높고 점도가 높은 원유를 넣어야 제대로 가동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진류 중에서도 최고급이 바로 베네수엘라 원유입니다. 걸프만 일대 정유 능력은 하루 약 950만 배럴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진류 전용 설비입니다. 마라톤, 엑손모빌, 쉐브론 등 대형 정유사들의 핵심 공장들이 처음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이 원유 공급이 끊기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캐나다 오일샌드나 멕시코, 중동에서 중진류를 비싸게 사다가 섞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익이 줄어들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산 원유도 제재를 받게 됐고 멕시코마저 자국 소비를 우선시하며 수출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디젤과 항공유 가격이 급등했고 물류비가 치솟으면서 미국 경제 전체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약 3,300억 배럴입니다. 세계 1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특히 오리노코 벨트 지역에는 수백억 배럴 규모의 초중질 원유가 묻혀 있습니다.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는 하루 300만에서 35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부패와 잘못된 정책, 제재가 겹치면서 2024년에서 2025년에는 하루 90만에서 11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식은 단순 명료합니다. 이 석유를 다시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면 정유소 가동률이 올라가고 국제 유가가 안정되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덤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두로 체포 직후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다. 엑손모빌, 쉐브론, 오시덴탈 같은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사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은 시나리오일 뿐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에너지 분석 기관들의 예측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을 하루 150만에서 200만 배럴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이 생기고 미국 내 연료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투자와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하루 200만 배럴 수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55달러에서 70달러 구간에서 안정될 거라는 분석이고요. 장기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재건과 투자가 성공한다면 하루 300만에서 350만 배럴까지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백억 달러의 자금과 정치적 안정, 부채 문제 해결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가능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폭락한다는 극단적 전망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유가의 상단을 억제하는 완충제 역할 정도로 봐야 합니다. 석유만큼 중요한 게 지정학입니다. 마두로 시대의 베네수엘라는 미국 입장에서 뒷마당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총 600억 달러 이상을 빌려줬습니다. 상당 부분 상환됐지만 아직 약 190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담보는 석유 수출 수익이고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25조 원에서 30조 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빚을 갚으려면 계속 석유를 중국으로 보내야 하고 그만큼 중국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뒷마당의 석유가 중국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러시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카라카스에 착륙해 군사훈련을 벌인 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사실입니다. 러시아군과 베네수엘라군은 합동훈련을 했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무기와 방공 시스템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이란도 빠질 수 없죠.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드론 기술, 석유, 금 거래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였던 겁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와 트럼프 진영이 보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반미 진영으로 규정하고 그 배후에 중국, 러시아, 이란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고 있다는 시각이죠. 마두로를 제거함으로써 트럼프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노립니다. 중국의 남미 에너지 교두보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군사 거점을 약화시키며 남미 전체에 미국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반응이 갈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같은 우파 친미 정부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반대로 브라질의 룰라, 콜롬비아의 페트로, 멕시코 정부는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석유 외에도 숨겨진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2011년 무렵 공식 금 보유량은 약 350톤으로 추정됐는데 경제 위기와 제재를 겪으며 160톤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이 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터키, UAE, 두바이 등을 통해 밀거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란과의 물물 교환에도 사용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요. 영국 중앙은행에 보관 중이던 베네수엘라 금 일부는 오랫동안 동결 상태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금을 마두로 일당이 국민에게서 훔친 것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동결 자산과 금이 국가 재건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하느냐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예상됩니다. 마두로 정권의 실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난민입니다. 2015년 이후 약 780만에서 8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입니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미국 등으로 흩어졌고 미국 남부 국경에서 체포되는 베네수엘라인도 최근 몇 년간 급증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떠올려 보세요.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 단속,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에게 마두로는 자국민을 난민으로 만든 무능한 독재자이자 미국 국경 위기를 일으킨 간접적 원인 제공자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생기고 치안이 좋아지면 미국으로 몰려드는 난민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국경에 장벽을 더 쌓는 것보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계산입니다. 마두로 체포만 놓고 보면 미국의 일방적 승리 같지만 국제사회 반응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무장 침략 행위다. 베네수엘라는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요청했고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무력 사용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자국의 190억 달러 대출금과 석유 공급선이 위협받는 상황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역시 제국주의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며 반미 진영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란의 제재 회피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고리였으니까요. 난민은 더 극명하게 분열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같은 우파 정부들은 독재와 마약 테러를 끝내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는 주권 침해이자 신제국주의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중립적 어조로 주권과 국제법 존중을 강조하며 무력 개입의 장기적 후유증을 우려했습니다. 마두로 이후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유가는 70달러에서 80달러 구간에서 크게 요동칠 수 있고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 따라 가격이 출렁일 겁니다. 중기적으로 생산량이 130만에서 200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되면 유가는 55달러에서 70달러 구간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연료 가격은 현재보다 10%에서 15% 정도 하락하고
에너지 부문이 전체 물가를 1%에서 2%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산량이 200만에서 300만 배럴로 늘어나면 유가는 45달러에서 60달러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제로에 가깝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미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은 수십 년간 방치되고 부패로 망가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단기 복구에 50억에서 100억 달러, 중기 재건에 수십억 달러 추가, 파이프라인과 항만 시설까지 합치면 총 100억에서 2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돈을 벌까요?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대형 석유 회사들이 생산권과 운영권을 확보하면 향후 10년에서 20년간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벡텔, 플루어, KBR 같은 엔지니어링 기업들도 재건 프로젝트를 따내 수십억 달러의 공사비를 받게 됩니다. 월가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도 큰 손입니다. 땡처리 가격에 사놨던 베네수엘라 국채가 정권 교체 후 부채 재조정 과정에서 수백 퍼센트 수익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요. 10달러에서 20달러에 산 채권이 40달러에서 50달러가 되면 2배에서 4배 수익입니다. 미국 정유사들도 웃을 일입니다. 저렴한 중진류 공급이 안정되면 걸프만 정유소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반대로 패자는 누구일까요? 중국은 190억 달러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석유 공급선을 잃습니다. 러시아는 남미의 군사 거점과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란은 제재 회피 네트워크의 핵심 통로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베네수엘라 국민들, 이들에게 진짜 이익이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착취가 시작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마두로 체포는 세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정권, 특히 미국 주변에서 반기를 드는 나라의 운명은 이렇다. 쿠바, 니카라과는 물론이고 멕시코와 콜롬비아 같은 중립적 국가들도 이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다. 쿠바는 이번 사태를 1960년대 피그스만 침공과 2011년 리비아 정권 교체를 합쳐놓은 것으로 보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정권도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에서 대통령이 됐다가 독재자로 불렸던 마두로는 2026년 1월 새벽 헬기에서 뛰어내린 특수부대에 의해 30분 만에 권력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정유회사들, 월가의 금융자본, 지정학 전략가들, 그리고 남미의 우파 정부들은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중국, 러시아, 이란은 남미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고 국제법과 주권 원칙은 또다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3,300억 배럴의 석유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굶주려야 했던 사람들,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었던 780만에서 800만 명, 마두로를 지지했던 농촌과 군부, 마두로에 반대했던 도시 중산층과 야당 지지자들, 이들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될까요? 아니면 단지 주인이 바뀐 새로운 착취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세계 에너지 지도와 지정학 판도가 다시 짜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버스 운전사 출신 독재자 한 명이 있고 그를 둘러싸고 석유와 마약, 달러와 위안화,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월스트리트, 국경과 난민의 모든 문제가 뒤엉켜 있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도박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미국 제국주의의 부활로, 남미 질서 재편의 분기점으로, 아니면 국제법을 무너뜨린 위험한 사례로. 이제 공은 미국 유권자들과 남미 국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사람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식사무소의 더 재밌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